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제공동 R&D 계약 체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이창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 순서로 진행될 텐데요. 먼저 국제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오늘 강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본론 중에 하나겠지만 국제공동 R&D 계약의 형식과 중요 조항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국제공동 R&D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소위 IP라고 하죠. 이 IP에 대한 계약 조항과 협상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국제계약이라는 게 무엇이고 국제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기 이 파워포인트에서 혼전계약이라는 이제 영어로는 왼쪽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Prenuptial Agreement라는 말이 나오는데, 혼전계약이라는 이름을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R&D 계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이 혼전계약을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거래를 시작할 때 비즈니스든 R&D든 양 당사자가 거래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 다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로 시작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때는 대부분 당사자들이 뭐 이런 것까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결과를 예상하면서 계약서 조항에서 아주 이제 불편한 내용들을 전부 다 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전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 제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제 결혼할 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죠. 혼전 계약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 결혼을 하면서 계약서를 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랑하니까 모든 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데, 제가 이혼 사건들을 옆에서 하는 것들을 진행한 걸 살펴보면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겪어야 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신의를 다 잃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혼전 계약서가 결혼 전에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이 대부분의 싸움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전 계약서에 우리 이혼할 때는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자녀는 어떻게 나누고 이런 식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양 당사자가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이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전 계약서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혼전 계약서가 이 결혼 생활에 어떻게 보면 도움은 안 되지만 이혼할 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의 사업을 하는데, R&D를 하는데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계약서가 필요한 순간 자체가 양 당사자의 분쟁이 생겼을 때, 즉 나쁜 결과로 인해서 거래가 종료될 때 거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가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필요한 조항들이 들어가고, 나중에 실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계약서 내용대로 하면 되니까 양 당사자가 다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 지금 현재 상태, 좋은 상태일 때를 가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양 당사자가 거래가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좋은 계약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국제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계약은 앞서 강의 제목이 국제공동 R&D 계약 체결이죠.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국제적 계약인데, 이 국제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의 두 당사자가 기관이 됐던 사람이 됐던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적,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거나 회사이거나 기관인 경우에 양 당사자의 계약을 국제계약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국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체결하는 계약과 비교했을 때 영어로 됐다는 점하고 일부 국제계약의 특징적인 조항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다만 국제계약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계약은 우리나라 법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좀 정확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계약서에 설명이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 법을 민법이나 이런 걸 따르면 되는데, 국제계약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국제계약서는 국내 계약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따라서 그런 특징들을 이해하고 나면 이 영어로 된 계약이라는 문제점을 다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국제계약은 영미계약
영미법의 원칙이 우세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국제계약에서 이 주요 플레이어들이 미국 기관, 미국 사람이거나 영국이거나 또는 이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의 기관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럽 같은 경우에 대륙법계를 따르는 국가도 많고 이 대륙법계 기관 국가도 이 숫자로서는 영미법계에 뒤지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영미법 계약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영미법 계약의 특징, 즉 대륙법계 계약서와 영미법계 계약서의 차이를 그냥 심플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영미법계 계약이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국내 계약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르고 법에 따르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포괄적이고 다소 모호하더라도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된다. 이런 특징이 있지만 영미법은 처음부터 계약서에 아주 자세하고 아주 명확하게 계약 조항을 기술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잘 모르고 계약서를 국제 계약을 하다 보면 일단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아니 우리나라는 계약서 많이 떼봤자 3페이지인데 저기 미국에서 보내준 계약서를 보니까 12페이지짜리가 왔더라.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당혹스러운 표정이 제일 많은데 어쨌든 그것 자체가 영미법을 따르는 계약서의 특징이다.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국제 계약을 할 때는요. 아까도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국제 계약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계약서에는 중거법 조항이 있어서 한국법을 따른다 또는 미국 캘리포니아법을 따른다 뭐 등등의 중거법 조항이 있지만 어쨌든 양 당사자가 약속을 함에 있어서는 이 계약서의 모든 약속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특정 국가의 기본 상관습이나 법규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 굉장히 폭넓게 인정됩니다. 즉 우리나라 법에서 보면 우리나라 계약법에 따라 보면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그죠? 양 당사자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하고 계약서에 쓰면 그 계약 자유의 원칙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국제 계약입니다. 자, 국제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폭넓게 인정된다. 즉 계약서에 양 당사자 간의 약속을 최대한 많이 포함시킨다라는 특징 이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계약의 특징이 일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먼저 중거법 조항. 즉 우리나라 계약은 당연히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게 당연하니까 중거법 조항이 있든 없든 당연히 우리나라 법을 따르는 것일 텐데 만약에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또는 한국 대학과 독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중거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법원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하는 분쟁 해결 조항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세 번째 계약 언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많이 여쭤보시는 것이 영어 계약서를 쓰고 한글 번역도 해가지고 한글 영어를 전부 다 계약의 기본 언어로 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도 그러면 우리 한글로 된 걸 갖다 다시 나름대로 번역자를 통해서 이해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영어가 저희한테 일반적으로 이해가 쉬우니까 영어 계약을 기본 계약 언어로 정하고 나머지 그것이 한글이 됐던 나머지 독일어가 됐던 이런 계약들은 번역문, 즉 기본 언어가 아닌 것으로 보통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것도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이게 바로 계약 언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대금 지불 방법과 예를 들면 돈을 달러로 주냐, 유로화로 주냐 이런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만불 준다 이렇게만 써놨다고 해서 이게 꼭 US 달러로 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런 조항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일반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놓치면 안 되는 조항들. 다음으로 해당 거래 및 계약에 따른 영향이 여러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세입니다. 텍스. 예를 들면 R&D 계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 연구비에 혹시나 원천 징수를 해야만 하는지 또는 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 연구비를
독일에다 지급을 한다 했을 때 어느 나라 세법을 따른 건지, 그죠? 아니면 양쪽 세법을 다, 약종 국가의 세법을 다 따르는 건지, 그런 것조차도 좀 불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계약서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것인데, 이런 특히 R&D 계약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결과물을 갖다가 이 제3국에 넘길 때, 즉 다른 나라로 넘길 때는 예를 들면 국가에서 이런 연구 기술은 해외로 넘길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소위 엑스포트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수출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국제계약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국제계약이 우리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혹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를 정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제계약의 분쟁은 어떻게 될까요?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법원, 어느 나라 법원에서 분쟁을 할 건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 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각각에 따라서 분쟁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 기업 간의 계약서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 관할 법원이 미국이다. 그러면 한국 회사나 한국 대학이 미국 가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죠?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외국 변호사가 필요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도 국제계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저희 강의 주제의 마지막인 실제로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간단히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절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계약의 사전 준비 단계,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의 협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표가 계약의 사전 준비에 대한 것인데, 계약의 사전 준비는 뭐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과 대상을 확정하고 계약의 환경을 분석한 다음에 계약 상대방을 조사하고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먼저 위에서부터 보시면 계약의 목적과 대상을 확정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물론 R&D 계약이니까 R&D를, 즉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각 기업별, 각 기관별로 우리가 이 R&D로부터 이 R&D 과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는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연구 과제의 거래를 처음 협의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에 계약서를 협상하는 사람들은 분리돼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일 수 있고, 그 경우에 앞에 이 협상했던 목적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뒤에 계약서 이 협상하는 쪽에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쪽을 협상의 이 주요 목적으로 삼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잘못 작성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의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계약 당사자나 우리 국내 기관, 거래기관이나 또는 상대방 해외 기관의 어떤 환경, 즉 국가의 법규나 제도나 또는 그 자체의 어떤 나머지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규범들을 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100% 알 수는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특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계약 상대방을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계약 협상을 하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이 계약이 산으로 갔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한번 제안하고 동의한 부분을 나중에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확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한번 합의하거나 한번 동의한 내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계약 목적이나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 담당자나 협상자가 어떤 섣부르게 동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걸 바꾸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가자 하는 것이 계약의 사전 준비입니다. 이런 계약의 사전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약의 협상 절차로 들어가는데, 계약의 협상 절차로 들어가서 바로 계약서를 주고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경우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를 협상하는 것은 이 연구 과제를 진행할 사람들 또는 사업팀 뭐 이런 사람들이 협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으로 가면 이런 분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무팀으로 가게 되고 또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외부 변호사, 외부 대리 법률 전문가한테 계약서 검토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계약서 검토를 맡기는 사람들끼리 양자 간에 협상을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법률적으로 자기 고객이 여기서 고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외부 변호사가 다른 기업 고객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업 내부에서도 법무팀이 사업팀을 바라보는 것은 고객이거든요. 즉 이런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한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조항들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양자 간에 서로 이 매끄럽지 못한 협상 절차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협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이 계약서를 검토할 때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저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계약 검토자가 딜 브레이커가 되지 말자. 이 딜을 깨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딜을 깨는 사람들은 실제로 연구자들이나 사업팀이 돼야지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 전문가가 이 계약이 틀어지게 만드는 건 정말 안 좋거든요.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키텀, 주요 조건들에 대해서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 협상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로 된 계약서 초안을 보내기 전에 주요 조건, 영어로는 key terms라고 하는데 이 주요 조건에 대해서 양 당사자들이 그 중에서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연구자나 또는 사업팀들이 협상을 먼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고 나서 합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이 합의 내용들에 따라서 계약서를 협상하게 되면 계약서 담당자들이 다툴 일이 훨씬 더 작아지고 계약의 합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적 법률 용어가 배제된 사전 계약, 즉 term shee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전 계약에 포함된 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해서 공동 연구 개발 관련 부서나 대표자나 또는 사업팀 등이 협상해서 먼저 합의하는 것인데 그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면 당사자가 이런 부분은 합의할 부분은 아니고 당사자,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 연구과제의 범위, 과제의 구체적 내용, 연구비 또는 비용 지급 계획, 계약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과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권리 기속, 즉 과제의 결과물에서 지식재산권, 특허나 디자인 또는 저작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누구는 라이센스를 가질 것이냐 이런 것 등에 대한 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국내 계약에서는 구두 협의도 많고 구두 합의도 많은데 국제 계약은 사실 양 당사자가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만나봤자 한 번 정도 만날 텐데 실제로 계약서 검토를 위해서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부분에 합의한 내용을 뒤에 계약서 검토를 담당하는 법률 담당자한테 법무팀이 됐던 변호사가 됐던 그 사람들한테 글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텀시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즉 키텀스 주요 조건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먼저 합의해서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법률적 용어는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전 협상 절차를 거쳐서 계약서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계약서 협상에 들어가면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관한 역학관계와 협상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서 협상을 별로 경험하지 못한 변호사나 법무팀 담당자들은 자기가 배운 법률 지식, 예를 들면 중국법은 반드시 한국법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관할 법원을 반드시 한국 법원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몇 가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법률적 상식에 비추어서 무조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조항에 대해서 우리 고객
우리 쪽에 유리한 합의 내용을 이끌려고 너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하고 다투게 되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오히려 알지도 못한 사이에 양보를 하게 되고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을 붙잡고 있거나 또는 중요한 부분, 안 중요한 부분을 다 붙잡고 다 나한테만 유리하게 하다 보면 결국 딜 브레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 깨지는 거죠. 계약 검토자 때문에 계약이 깨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의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자사의 이익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에 자사한테 보다 중요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는 것 전략이 원칙이고 그 양보를 받아내면 있어서 내가 가진 협상력, 레버리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갑과 을, 그죠? 슈퍼갑과 슈퍼을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협상력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협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어쨌든 제가 본 이 계약을 검토하는 전문가들 중에 경험이 작은 분들이 실수하는 가장 흔한 것들이 이런 협상에 있어서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국제계약에 있어서 이런 협상의 중요한 점, 또 협상력 이런 것들을 주의한다 하더라도 국제계약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읽어보니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이걸 갖다 그냥 삭제해서 보냅니다. 이 조항들을. 그럼 삭제해서 보내면 상대방 어떻게 하냐면 다시 살려서 보냅니다. 자, 그걸 한 2번쯤 하고 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바로 딜 브레이커가 되기 바로 전 단계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이걸 단순히 삭제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걸 수정해가지고 양 당사자가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합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영어로 된 계약서를 어떻게 수정할지, 그렇죠? 수정하는 것을 알려면 영어 실력, 그다음에 영문으로 된 계약서를 워딩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워딩할 수 있는 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약의 협상이 자꾸 안 이루어지고 있고 협상이 거의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상대방이 제안한 조항들을 계속 삭제하고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국제계약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런 걸 어떻게 수정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를 자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상대방이 취한 걸 계속 거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열린 협상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